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구도는 3파전입니다. 굳건히 선두를 지키고 있는 이재명 후보와 역전을 노려야 하는 김문수 후보, 또 국민의힘 내용 사태를 계기로 존재감을 키우는 이준석 후보까지 이제 본격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빠르게 김문수 후보 중심으로 갈등 봉합에 나서고 있지만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선대위원장직을 맡지 않겠다고 했고, 한동훈 전 대표 역시 김 후보와 선을 긋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의 대선 승리 방정식으로 꼽혔던 반명, 개헌 빅텐트도 힘을 잃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가능성이 0%라고 다시 한번 일축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에게는 당내 화합은 물론 중도층 확장이라는 두 가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먼저 주말 내내 숨가쁘게 움직였던 국민의힘 상황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80% 이상의 지지라면 단일화에 대한 우리 당원들의 총의는 충분히 확인이 된 것이고, 근소한 차이로 그 후보 재선출 과정에 대한 질문이 부결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변경 지명을 위한 당원 투표 결과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단일화를 이뤄내지 못한 것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만 모든 책임을 지고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모든 것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승복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사람의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찬반 투표를 물으면 반대가 많이 나오는 경우는 아주 이례적입니다. 먼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수영 평론가, 김상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주말 사이에 반전이 일어났는데 네. 방금 보신 것처럼 김문수 후보조차도 기적이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막은 건 국민의힘 당원들이었어요. 뭐가 당원들은 안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그 앞선 투표, 그러니까 그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냐고 묻는 질문에는 80%가 넘게 압도적으로 그렇죠.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한 사실상의 그 조건절에 대한 질문의 함의는 한덕수가 되겠냐는 그 질문이 내포돼 있다고 보는 게 가기가 아마 합리적일 겁니다. 예. 그런데 정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김문수를 교체해야 되냐라고 물으니까 그건 안 된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고 예. 한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있었냐면은 실리나 어떤 그 실용 면에서는 당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대의민주주의를 실용하는 정당에서 예. 어떻게 세 차례에 걸쳐서 선출된 후보를 그렇게 하루아침에 내쫓듯이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예. 아무리 목표가 좋아도 명분과 과정이 없으면 안 된다고 당원들이 집단지성을 좀 발휘했다고 봐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이 정말 마지막까지 정치의 사법으로 끌려가고 있는 이 부분을 당원들이 마지막 집단지성을 통해서 방파제로 막아줬다. 김문수 후보가 얘기했듯이 이건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질문 내용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들여다봐도 이거는 한덕수에 대해서 옹립해야 되겠다라고 사실상 권유하는 투표 행위였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반대가 50%를 넘었다는 것은 아무리 의도가 좋고 이번에 아무리 한덕수가 스윙 카드고 구도에 균열을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카드긴 하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출한 후보를 이렇게 말하자면은 내치듯이 버리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예. 저는 당원들이 그동안 축적된 그런 경험들을 정말 이번에 유감없이 없이 보여줬다고 그렇게 평가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상일 평론가, 네. 주말 사이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강하게 후보 교체를 견인하려고 했던 그걸 보고 당원들이 마음을 바꿨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방식이죠, 방식. 그러니까 이게 단일화라고 느껴진 게 아니라 힘으로 한쪽을 누르고 힘으로 한쪽을 세우려는 하나의 힘의 작용으로 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힘의 작용에 대해서 뒤에 추인만 해라. 다시 말해서 우리는 거수기 역할을 해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원들에게 선택권을 준 게 아니라 단일화의 그 뭐랄까요? 그 요소들을 놓고 여기에서 뭐가 더 낫습니까?라고 묻고 선택하게 해서 권한을 준 게 아니라 이거야. 방향을 이거니까 정해놓고. 그렇죠. 정해놓고 이거니까 이거 그냥 추인해. 거수기해 이런 거예요. 예. 굉장히 자존심 상하죠.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단일화로 중도층에 여겨질 것이냐, 그리고 그게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후에 후폭풍도 분열상으로 가지 않지 않겠냐, 예. 이런 생각들이 당원들한테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뭐 국민의힘 당원들이
뭐 정치적인 수준이 꽤 높다라는 것을 좀 보여준 것이죠.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 조사 문구를 보면은 한덕수 후보자가 아예 문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덕수 후보자로 변경해서 지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하시겠습니까?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한덕수 후보자로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 찬반을 물은 질문이 됐어요. 그러면 근데 그 와중에 경선이 끝나고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에 대해서 말을 바꾼 듯한 모습. 여기에 대한 비판도 상당했단 말이에요. 있었죠.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이 크게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22차례나 김문수 후보가 했던 거.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단일화를 해야 되느냐에 82%가 반영이 된 겁니다. 네. 당신도 22번 얘기했고 우리도 단일화가 꼭 필요해. 그래서 한덕수로 단일화가 되는 것도 승리 카드가 될 수 있겠어라고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방식이 이렇게 거칠어야 되냐? 그 방식이 이렇게 한쪽이 한쪽을 내밀듯이 해야 되고 마치 김문수 후보를 내쫓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그리고 사실상 그날 밤에 그 1시간 사이에 김문수 후보 측에 통보하지 않은 채 한덕수 후보에게 32가지의 서류를 받은 거 있잖아요. 새벽에요? 네, 새벽에. 예. 1시간 동안. 물론 그게 다 준비는 돼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후보를 준비해 본 사람이면 압니다. 그 서류 준비한다면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예. 이것을 특정인에게 사전에 공지해주고 다 받았던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당원들은 이거는 불공정 게임이라고 본 거죠. 최소한 정치가 공정해야지.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그 후보를 선정하고 후보를 선택하는 과정은 당의 깃발을 뽑는 과정인데 예. 설령 뽑아놓고 교체할 때도 어느 정도의 동의와 명분, 수용성이 있는 상태에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마치 이제 누구를 특정인을 갖다가 꽂아놓고 숨겨놨다가 카드 꺼내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곤란하다. 예. 저는 이번에 그 국민의힘이 아마 어떤 걸 느꼈냐면은 앞으로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당원들이 굉장히 말하자면 고급화된 투표 형태를 보였고 그다음에 학습된 능력을 집단지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 향후 앞으로 이제 이른바 당권 투표, 이 선거가 끝난 다음에 뭐 사실 당권이 다시 도전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당의 재편 과정 속에서 이번에 투표 행위가 상당 부분 어떤 가늠자가 될 수 있는 선례로 남을 예, 것이다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네. 뭐 정치적으로 후보 뭐 승리의 가능성은 다소 높아지더라도 그 과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김상현 평론가님, 네. 국민의힘 지도부는요 이런 당원들의 여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셈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후보 교체를 거의 낙점하다시피 했던 예. 강행했던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저는 당원들의 의견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파악을 했는데 그걸 너무 과신한 게 문제라고 저는 봐요. 파악을 해서 그 방향으로 가는 거는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가는 거에 있어서의 절차적인 정당성이라든가 자기들의 권한을 절제를 지켜가면서 했어야죠. 근데 그거를 하지 않았어요. 당원들이 82%, 87%로 예, 지지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파악이 됐으니까 그걸 너무 믿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더티 플레이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페어 플레이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법원의 가처분 판결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습니까? 김문수 후보 측에서 모든 걸 수용하겠다고 나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도부랑 룰을 정하려고 했는데 그 룰에 누굴 들어오게 했냐? 한덕수 후보 측이 들어오게 해서 한덕수 후보 측의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만약에 받아주거나 아니면 거기까지는 좀 위태위태하게 갔습니다만 그 후에 50대 51에도 받아줬다면 예, 이런 상황으로 안 오죠. 근데 처음에 안 받아준 것도 지도부 입장에서는 약속을 깬 거예요. 김문수 후보 보고 약속 깼다고 해놓고 한덕수 후보와 지도부가 어떤 약속을 깼냐면 룰은 다 맡기겠다. 예. 라고 한 거에 약속을 깼어요. 근데 그걸 깬 걸 넘어서서 또 50대 50으로 또 더 양보를 했는데도 그것도 또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죠.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거는 이 정도면은 공정한 어떤 단일화를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뭔가 뒤에 어떤 힘에 의한 시나리오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굉장히 이런 의구심이 커졌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의구심 뒤에 무언가 있을 거다. 명확하게 지금 나오는 건 없지만 당내 당 안팎에서는 참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뒤에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 있다. 예. 친윤계가 당권을 놓지 않으려고 한다. 근데 저는 이번에 가장 컸던 변곡점이 이제 신동욱 대변인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근소한 차이. 예. 제가 보기에 저렇게 표현할 때는 아마 5.5대 4.5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이 근소한 차이가 근데 당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구석이 있어서 아마 밀어붙였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결정적인 변곡점이 뭐가 있었냐면은 나경원, 안철수, 그다음에 한동훈이 일제히 이건 부당하다고 그 오후에 메시지를 낸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어떤 게 있냐면은 이 세 사람은 당권파 주자였단 말이죠. 그동안에 계속 이번에 경선도 나왔지만 실제로 당권 도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자신들의 말하자면 세력들을 구축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말하자면 우두머리급들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렇게 메시지를 낼 경우에 그 제가 보기에 어쩌면 이 세 사람이 그 메시지를 내지 않았더라면은 예. 6대4 정도로 아마 관철시킬 수도 있는데 예. 차기 당권에 굉장히 가까이 가 있는 후보들이고 이번에 또 대선 후보 경선에서 출마한 후보들이 일제히 오후에 그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 부당하다는 메시지를 냈거든요. 예. 저는 그게 투표에 굉장히 그 결정적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결국 당원 50과 민심 50으로 계속 그 단계별 경선을 치러왔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그런 메시지를 내므로써 당원들이 ARS 전화를 받으면서 여기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을 수가 있다. 예. 그렇지 않았었으면 사실 이거는 아까 읽어주셨던 이 당이 그러니까 이번에 한 단일화에 대한 이 문구는 사실상 유도 문구입니다. 여론조사에서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김문수 후보도 이건 찬반 투표인데 예. 이거에서 내가 이기는 게 거의 기적 같다는 얘기가 그렇게 나온 건데 저는 세너 명의 그 지도자들의 그 당내 좀 약간 그 리더군들의 그 메시지가 굉장히 저는 변곡점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세 명의 그러니까 경선 후보자들이 이른바 조직력이 있는 사람들이란 그렇죠. 말씀이시죠. 실제로 한동훈 전 대표는 한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들도 그렇고요. 상당히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었죠. 그 영상을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당내 친윤 세력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절차를 통해서 끌어내리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이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등록을 하라고 하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후보가 정해졌잖아요. 여러 가지 3차에 걸친 경선을 통해서요. 그런데 그 사람을 몇몇 친윤 세력들이 쿵짝쿵짝 해가지고 그렇게 쉽게 끌어내릴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면은 이 절차는 당원들을 무시하는 게 되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앞서 말씀드린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홍준표 전 시장도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당 지도부의 방향과 이른바 그 당내 경선 후보들의 임중이 완전 정반대로 갈렸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갈린 이유는 전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목소리가 이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예. 그거는 누가 봐도 김문수 후보보다는 한덕수 후보가 조금 더 경쟁력이 있어 보였어요. 예. 근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그 경쟁력까지도 다 부서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덕수 후보의 플러스가 돼야 경쟁력이 증가하는 거죠. 예. 근데 한덕수 후보를 함으로써 김문수 후보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빠져나가 버리면 오히려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예. 그 김문수 후보 혼자 나갈 때보다도 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정치를 오래 해본 나경원 의원이나 좀 이렇게 좀 중진급 의원들은 그거를 인지를 한 거죠. 이렇게 분열적으로 가서는 안 되니까 예. 우리가 좀 메시지를 내서 마지막 시도를 해보자. 그래서 나온 게 50대 50이에요. 근데 저는 이 50대 50이라는 거는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의 정치력이 상당히 보여진 장면이라고 좀 보거든요. 예. 근데 그 50대 역선택 방지 조항 50% 이렇게 반씩 적용하는 샘플에 반반씩만 적용하는 이거마저도 한덕수 후보 측의 대리인이 안 받았다. 저는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많은 뭐랄까요 네. 사람들에게 굉장히 한덕수 후보 측이 옹졸하고 그리고 비겁하고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를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라고 비난했던 그 비난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이렇게 예. 보였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한덕수 후보로는 안 되겠다. 차라리 그냥 우리 후보를 지키고 예. 당의 어떤 대의 명분을 지켜서 가는 것이 이번에 지더라도 예. 계속해서 정치를 해나간다면 그게 더 낫겠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하는 저도 그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 의문이긴 했었는데 한덕수 후보는 어떤 방식이라도 단일화 방식이 다 하겠다고 그렇죠. 했는데 그 부분을 거절했던 보도가 나오면서 왜 그랬을까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그러면 이 와중에 김문수 후보의
버티기 이른바 김문수 계속적으로 후보가 된 이후로 일단은 약간 입장이 선회한 듯하지만 그 입장을 8일간 꿋꿋하게 지켜왔습니다. 결국에 김문수 후보가 승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에게도 마음 근육 같은 것이 있다. 근데 예. 정치인은 정치 근육이라는 게 있거든요. 정치 근육. 정치 근육이 있습니다. 예. 정치 근육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축적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김문수 후보는 장관, 그다음에 그 지사, 그다음에 국회의원, 노동운동가, 그러니까 사실상 뭐 우리 정치사에서 현대사의 궤적을 온몸으로 버텨왔던 그런 예.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한덕수 후보는 말 그대로 관료로서의 그 영예만 누렸던 그 40년 인생이 그렇게 온 겁니다. 예.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관료로서 오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단일화가 왜 결례되냐 말씀하셨잖아요. 김문수 후보 측이 원래는 김문수 후보 측이 급했는데 김문수 후보 측이 그러니까 다 받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문수 후보 측이 앞서서 냈던 그 가처분이 2개 기각되니까 한덕수 후보는 4시간만 버티면 본인들이 먹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약속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화협상 이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12시까지만 버티면은 우리가 김문수 후보를 제끼고 우리가 후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카드를 안 받은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정치 근육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생성되는 게 아닌데 한덕수 후보는 오직 당의 어떤 그런 처분을 믿고 예. 내가 버티면은 후보로 옹립될 것이라고 믿었고 김문수 후보는 벼랑 끝 전술을 통해서 내가 여기에서 무너져 버리면은 단순히 후보지를 박탈하는 문제가 아니라 당의 이러한 주류를 누구도 앞으로는 넘을 수가 없다라는 아무 절박감을 보인 게 당원들이 단일화에 대한 피로감도 누적됐지만 거기에 대한 김문수 후보에 대한 동정심. 예. 저는 정치에서 동정심만큼 큰 어떤 그 파괴력이 있는 자산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그러니까 투견 싸움을 해도 깔려 있는 언더독, 그 밑에 있는 약자인 개를 응원한다는 그런 심리가 있듯이 정치에서 동정심은 굉장한 어떤 그 상징 자본인데 예. 그번에 김문수 후보가 그것을 쟁취함으로써 약간 중도층에 소구하고 친윤으로부터 핍박받는다는 모습도 연출했기 때문에 캠페인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위치를 좀 점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가 방금 전에 한동훈 전 대표의 영상을 봤지만 지금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그런 지지세, 뭐 중도 확장성 이런 것을 빨리 흡수해가 선대위로 흡수해가지고 도움이 돼야 될 텐데 한동훈 전 대표는 3가지 요구 사항을 아예 SNS에 올려놨습니다. 그렇죠. 이게 선대위 참여하는데 조건을 좀 얘기하는 걸까요? 조건 그렇죠. 이제 사실상 조건이고 한동훈 후보가 결국 정치를 하는 명분이고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이 대선이 끝난 다음에 승리하든 패배하든 다시 복귀하는 그런 명분이 될 텐데 예. 저는 김 후보 입장에서는 이거를 직접 수용하기 어렵다 그러면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한 김용태 의원이 예. 이 부분을 일정 부분 좀 수용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는 했어요. 김용태 비대위원 지명자가 계엄 탄핵 반대에 대한 사과 오늘 그렇죠. 했죠. 예. 전 두 번째 정도는 또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윤 전 대통령이 뭐 어제도 메시지를 내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출당 요구를 당이 선언적으로 하든가 아니면은 앞으로 대통령의 메시지를 자제하라고 아예 비대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든가 예. 그런 식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명분을 세워줄 수가 있고 이게 단순히 한동훈에 대한 명분을 세워주는 게 아닙니다. 예. 중도 확장입니다. 선거 캠페인의 기본, 특히 대선은 그렇습니다. 넓히면 이기고 좁히면 집니다. 그렇죠. 이건 간단한 논리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사과하고 절연하고 윤 대통령의 개입을 차단하고 이런 데 대한 또 김 후보가 단일화해서 22번 했던 데 대한 내가 그 유감을 표명하고 예. 이런 것들은 확장에 대한 그 굉장히 그 말하자면 유연한 모습들이기 때문에 전 당연히 이거는 선거 전략적으로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마 이걸 김용태 위원장이 예. 수용하는 형식으로 2, 3일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후보보다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렇죠. 비대위원장이 하는 하는 방향으로. 방향으로. 네. 세 번째는 김문수 후보에게 직접적으로 그렇죠. 요구한 네, 네. 내용이니까 김 후보한테 넘기더라도. 네, 네. 그럼 김상일 평론가 네.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앞으로 정치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네, 네. 이번 대선 과정에서 힘을 보태는 게 한 전 대표에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그냥 본인이 가졌던 그 생각 그대로 독자 노선을 고집하는 게 나을까요? 그게 이제 시간의 차이인데요. 궁극적으로는 독자 노선으로 가는 게 낫죠. 예.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계엄이라든가 이런 걸 반성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고 이게 안 된다면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면 그 이후에 그 정치적인 압박과 탄압 그다음에 비난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정치 세력으로서 존재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일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게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 세력이 그 소멸해 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어떤 세력이 등장해야 되겠어요?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는 명분 있는 세력, 대의 명분을 갖춘 세력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 뜻에 따라 가지고 계엄과 관련되고 탄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옹호 세력을 만약에 척결해 간다. 그거는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을 거예요. 박수 쳐주고 지지할 겁니다. 예. 근데 만약에 한동훈으로 이게 넘어가서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이 명분 있는 세력을 만약에 탄압한다. 그럼 국민 입장에서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탄압하는 걸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정치의 대의 명분이 있는 약자를 국민들은 그때서부터 보호하기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로서는 조금 길게 보면은 예. 이 후자로 가는 것이 낫지만 이게 정치라는 게 이렇게 길게 보는 정치인들이 많지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받아들여서 배신자 프레임 요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예. 만약에 대의 명분을 버린다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게 자충수가 궁극적으로는 자충수가 될 거다. 단기적으로는 득이 되겠지만. 배신자 프레임 때문에 그렇죠. 질문을 드린 건데 지금 한동훈 대표에게 걸려있는 프레임 하나가 배신자 네. 프레임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당을 좀 멀리하고 바깥에서 마치 막 당을 비판하듯이 그런 걸 당원들이 봤을 때 다음에 힘을 실어주겠느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을까요?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제 오늘 선거운동이 시작했고 예. 이제 3주간의 캠페인을 이제 벌이잖아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한동훈 후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서 팔짱 끼고 보면은 당인으로서는 할 도리가 아닌 거죠. 어쨌든 당의 공식 후보로 선출된 거고 예. 본인이 요구한 것은 정치적인 선언인 거지 본인은 당의 입장으로서 당인으로서는 자신들이 이제 그 뽑은 후보를 지원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승복선언도 한 데다가 더더군다나 뭘 있냐면 우리가 당이 어려울 때 당을 해야 하는 경우는 해당 행위라 그러잖아요. 예. 그 윤리 제소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해당 행위는 아니지만 최소한 당 대표를 나중에 또 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당이 어려울 때 팔짱을 끼고 본다라는 건 이거는 사실상 공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할 거라고 보는데 명분을 걸어서 아마 한두 개가 반영되면은 아마 할 겁니다. 한동훈 후보가 강점이 있는 이른바 중수청, 중도 예. 수도권 청년 쪽에 어떤 역할을 제가 할 거고 김문수 후보가 재차 또 간곡히 요구하는 그런 퍼포먼스도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한동훈 후보가 결국 참여하게 될 거라고 보고 선거 기간 내내 뒤에서 훈수 두듯이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당이 설령 이기면 상관이 없지만 졌을 경우에는 패배 책임에 대한 일부 말하자면은 책임도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어떤 식으로든 아마 한동훈 후보가 며칠 사이에 방법을 찾아서 그 부분은 본인이 보완해내는 점으로 아마 보완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사님 평론가님. 저는 그게 쉽지 않다고 봐요. 한동훈 후보는 아마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는 행사에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지만 김문수 후보를 적극 지원하고 이 훌륭한 후보입니다라고 하는 행사에는 예. 참여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명분이 없잖아요. 같은 유세차에 올라타가지고 우리 후보가 이렇습니다, 훌륭합니다. 이거 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네.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명분이 지금 깨졌다고 생각하는데 대의 명분이 지금 크게 깨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유세차 올라타가지고 우리 후보가 훌륭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입장을 바꿨다는 것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적극적인 지원은 못하고 소극적인 지원. 예. 소극적인 지원이라는 건 본인의 생각과 같은 부분. 예를 들어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그쪽에만 지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상황을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김문수 후보와 한때는 감정 싸움 양상도 보였었죠. 오늘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당원들의 명령을 무시한 채 그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아침 기자회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우리 당의 중견 정치인인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 부부 경기지사 8년 했는데 또 공직생활 30년 했는데 이런 법화 유용 문제 또 부인의 문제 있었다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깨끗하죠.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6월 3일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도록 모두 함께 앞으로 나아갑시다.
알량한 후보직 지키려는 김문수 후보라고 폄훼 발언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뭐 당연한 겁니다. 이제 네. 선대위로 이제 선거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 지도부 책임론에서 이른바 쌍권이라고 언론에서는 표현을 네. 했어요. 근데 권영세 비대위원장만 이제 사퇴를 했단 말이에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자리에 있다는 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 고육지책입니다. 지금 바꾸잖아요. 바꾸면은 이게 원내대표는 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의원총회를 모아가지고 후보를 투표하듯 그렇죠. 선출하는 현역 거잖아요. 의원들이 뽑는 뽑는 거죠. 거잖아요. 예. 지금 한시가 급한데 의원들 다시 또 국회의사당에 모읍니까? 모아서 콘클라베식으로 계속해서 최다 득표 나올 때까지 또 하면은 물론 뽑히겠죠. 예. 뽑히지만 지금 그렇게 소모전 벌일 때가 아니잖아요. 첫 번째 이유가 그거 같고 두 번째 이유가 김 후보가 끌어안는다는 통합의 메시지 차원에서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용광로 선대위를 꾸리겠다는 시그널을 보낸 거고 친윤도 끌어안겠다 이렇게 보여준 것 같은 두 번째 행보고요. 세 번째는 이것도 있다고 봅니다. 당장 뭐 이번 17일인가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또 14일인가가 아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예. 있어요. 이건 원내 사안입니다. 근데 지금 원내대표가 부재한 상황이라 그러면 이런 데 대한 지금 대책을 국민의힘에서 방어 전략 어떻게 펼지 예. 이런 것들을 못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제가 보기에 원내대표지만 예. 2주 반 원내대표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반드시 저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거라고 보는데 정치에서 말이죠. 예. 책임지는 걸 빼고 나면 책임 정치를 빼고 나면 권한과 굴림만이 남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저는 여기에 대한 당원들의 어떤 비판에 대한 시각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기 때문에 22일밖에 지금 대선이 안 남은 상황이니까 지도부를 전체 교체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을 거다. 그 대신에요, 김용태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김용태 의원은 90년생입니다. 90년생. 김용태 의원의 발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용태 의원님은 원래 만 35세입니다. 저는 35살 때 감옥에 있었습니다. 저는 감옥에서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김용태 의원님께서 대한민국을 꿈이 실현되는 나라로 바꿔 나갈 수 있는 젊은 보수 정치인으로서 뼈아프고 반성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뿌리가 달랐어도 같은 상식, 같은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 잘못을 했었어도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이제 모두 크게 연대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김문수 후보는 김용태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웠습니다. 90년생, 만 35세 국민의힘 의원 중에 가장 젊다고 하는데 김사표 이런 구성, 그러면서 김용태 의원이 아까 저희가 짚어드렸지만 계엄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한다고 첫 일성을 내놨거든요. 네네. 이 구성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급하니까 한 거예요. 급하니까 많은 걸 한 거죠. 예. 권성동 의원도 그대로 했어요. 왜? 그거는 뿌리가 같으니까. 친윤 뿌리가 기본적으로 같잖아요. 오히려 친윤이 김문수 후보를 좀 이용하려다가 되치기를 당한 거지 뿌리는 같은 거예요. 어디가 주류였냐 이 차이만 있었던 건데 주류가 권성동 의원과 권영세 의원이었었다면 지금은 약간 주류가 김문수 후보 쪽으로 좀 넘어온 거 이 차이만 있는 거지 예. 뿌리는 같은 겁니다. 근데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죠. 이게 탄핵과 관련돼서는 조금 주저하긴 했지만 계엄과 관련해서는 김용태 후보는 이건 잘못됐다. 잘못을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김문수 후보도 거기에 동조를 할까요? 예? 지금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본인이 이미지를 보완하기 위해서 김용태 의원을 액세서리로 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저는 그 자리에 앉힌 거라고 보는데 예. 김용태 의원이 자기 생각을 저렇게 소신 있게 만약에 밀고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저는 선거운동에서 상당한 엇박자가 예상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기자분들이 뭐 얼마나 열심히 일하십니까? 저거 물어보지 않겠어요? 지금 대표 비대위원장의 생각과 후보의 생각이 지금 같은 겁니까? 예. 다른 겁니까? 그럼 유권자들은 누구의 말을 믿고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등등을 물어보겠죠. 예. 그럼 그게 엇박자가 나기 시작할 거라고 날 말이에요. 것이다. 그러니까 예. 저도 그 얘기 아까 계엄에 사과하고 반성하는 이 부분을 비대위원장이 밝히고 후보 이제 별개로 투트랙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후보가 유세를 하고 다니면 분명히 기자들이 이 얘기를 묻습니다.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하는데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물을 텐데 아직까지 기사가 안 나오는 거 보면은 발언을 안 한 것 같아요, 후보가. 거기서 엇박자 가능성 어떻게 해요? 저는 그렇게 되면 다 대답은 딱 하나 같습니다. 예. 김 후보 입장에서는 당의 뜻을 존중한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본인의 생각보다도 예. 사실상 그 후보는 당의 깃발이거든요. 깃발이기 때문에 당이 정한 데 따라서 깃발을 들고 나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비대위원장을 그래서 김용태 의원을 시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어느 보도를 보니까 예. 김용태 위원장에게 굉장히 권한을 줬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선이라는 거는 변화의 수용성을 보여주기 아주 좋은 기간이다. 왜냐하면 이 기간을 통해서 당의 혁신과 체질 개선을 이룰 수가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전권을 부여하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후보가 우선이냐 비대위원장이 우선이냐 일종의 말하자면 서열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저는 이 두 사람이 다른 목소리를 명시적으로 내지 않는 한 한마디로 얘기해서 존중해 준다면 끝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이 부분 특히나 김문수 후보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강력 출신이긴 하지만 최소한 이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 즉 정치적 보궐선거인데 예. 그걸 옹호하고 29번의 탄핵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부가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이걸 옹호하기는 선거 때 어렵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이렇게 아마 이원화된 전략을 당이 생각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시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최혜병 사고에 대해서도 사과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얘기한 처럼 좀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기세표 이 부분은 어때요? 김용태 의원이 원래 이준석계라고 분류가 됐단 말이에요. 네. 지금 뭐 빅텐트는 지금은 좀 동력을 잃어가고 있지만 네. 당에서요.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 쪽에서 이 부분까지도 보고 김용태 의원을 선택한 거라는 해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는 뭐 얘기한다면 그냥 듣는 사람한테 그렇게 포장하기 위해서 한 얘기지 예. 실제 그렇게 생각했다면 정치적인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 순진한 사람 실효성이 이런 것 없기 같아요. 때문에? 실효성도 없고 예. 또 이준석 그 후보와 김용태 의원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하는 이야기들이 후보를 넘어서서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유권자들을 너무 무시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 아니 유권자들이 우리가 지금 대통령 후보한테 투표한다는 걸 알고 있지 김용태 비대위원장한테 투표한다라고 착각할까요? 예.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당의 뜻을 존중한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를 가지고 노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오히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고 사과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바탕으로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까지 이야기를 해야 이게 국민들한테 들리는 거죠. 근데 예.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아유 우리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그걸 존중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당장 생각해도 우리 나 가지고 노는 건가 이런 예.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아마 저 부분은 며칠 내로 조금 응답이 나올 것 같아요. 토론회도 예정돼 있고 기자들이 또 물어볼 테고 해가지고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관심은 김문수 후보가 애초에 거론됐던 이런 빅텐트 외연 확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인데 관훈 토론에서 얘기했던 김문수 후보의 발언은 좀 광장 세력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들, 이 성도들이 없었다면 광장에 나와서 기도하고 정말 헌신하는 이런 것이 없었다면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이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었을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의힘이 광장 세력과도 함께 손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적 관계는 없고요. 그리고 뭐 조직적으로 뭐 제가 그 당에 소속된 것도 없고요. 김문수를 잘랐는데 다시 회복이 됐잖아요. 오히려 전화 회복이 돼서 김문수가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겠어. 김문수 저 후보님도 잘 알아둬야 돼요. 광화문에 협조 없이는 절대요. 이재명 후보님도요 절대 당선 못돼. 광화문에 협조 없이는. 김문수 후보의 발언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중도층 끌어안기 부족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에 광장 세력과도 손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답을 한 건데 지금 뭐 아까도 뭐 말씀하셨죠. 지금 빨리 밖으로 나가기도 벅찬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 지금 보수 강경 보수까지도 김문수 후보가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 부분이 이제 발언이 8일 날 있었잖아요.
이때 한참 후보 흔들기가 정점에 달하던 때였습니다. 아. 저는 이제 그때 전략적 발언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이 발언을 꺼내면서 당이 나를 만일 이렇게 강제로 내치면은 내가 다른 플랜 B도 있다라는 예. 그걸 보수를 보이기 위해서 한 거고 이게 저 본선은 중도 확장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정광훈 목사가 여기서 우리 광화문 세력을 끌어안아야 김 후보도 이재명 후보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김 후보 입장에서는 이 만일 정광훈 목사 세력에 대해서 전혀 이제 말하자면은 도움을 아주 간곡히 요청하지 않아도 저 표가 어디로 갈 것인가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정말 이재명 후보한테는 안 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흔히 그런 걸 집토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물리미터로든 뭐든 내부적인 조율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야지 이게 명시적으로 연대라든가 세력 확장으로 중도의 눈에 비칠 때는 사실상 굉장히 제한적 요소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선거를 오래 했던 분들이라면 다 알기 때문에 예. 특히나 그 김문수 후보도 국회의원 선거, 도지사 선거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걸 알 거고 당의 전략 캠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조언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정광훈 목사도 지금 강력하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랑 손 잡아야 여든 야든 다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예. 김 후보에게 조금 선택의 여지를 열어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데 저희가 그 후보가 된 이후의 과정에서 봤지만은 전략적 판단이라고 했지만 네. 김문수 후보가 보여준 그 고집스러운 생각이 변하지 네. 않는 걸 한번 봤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위해서는 김문수 후보가 생각을 바꿀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거긴 거리두기 할 걸로 봐요. 왜냐하면 그래요? 지금 재판도 받고 있고 예. 여러 가지 여기는 말하자면은 세력 표가 있는 데지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금 책임을 묻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리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마침 윤석열 전 대통령도 어제 바로 입장을 냈죠. 그리고 오늘 형사재판에 출석을 하는데 이번에는 지하 통로가 아니고요. 공개된 장소를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그 영상까지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실 생각 있나요? 정권 이후 계엄 선포한 헌정사상 첫 대통령이었는데 아직 대선이 치르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 국민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사실 오늘 윤 전 대통령에게 저때 언론들이 왜 관심을 가졌냐면 어제 바로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여기 보면 김문수 후보와 함께 이어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저 윤석열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입장을 내고 공개적인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모아졌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김문수 후보에게 첫 번째 질문,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이어질 거란 말이에요. 최소영 평론가는 생각을 바꿀 거다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기사님 평론가 어떠세요? 바꿔도 진정성 있게 바꾸지 않으면 유권자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선거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김문수 후보가 평가받는 선거가 아닙니다. 예. 지난 정권이 잘못한 부분, 그 책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심판받는 선거의 성격이 훨씬 커요. 예. 그럼 그 심판 선거에서 김문수 후보가 자유롭지도 못하거니와 그리고 자유롭지도 못한 사람이 그거에 대한 입장이 분명하지 않다면 그리고 진정성이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예. 그 심판에서 그래 용서가 되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심판이 마무리됐어 라고 생각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쉽게 그렇게 바뀌기가 어려울 거다. 그리고 바뀌면 득달같이 정광훈 목사나 광화문 그 쪽에서 예. 청구서 지금까지 내민 청구서들을 더 세게 내밀을 거예요. 당신 그렇죠? 예. 청구서. 이게 지금 중도 우리랑 같이 해야지. 우리 말을 들어야지. 응? 우리 말 안 들으면 우리가 하느님도 혼내는데 뭐 이렇게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나온다면 제가 볼 때는 김문수 후보로서는 처신하기가 쉽지 않고 그 차별화를 그 실리를 위해서 잠깐 해보려고 하다가도 뜨거워하고 다시 주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진정성 있게 바라볼 것이냐, 그리고 이 심판이 마무리됐다고 생각할 것이냐 생각하지 않죠. 예. 그러면 김문수 후보를 통해서 저 윤석열 대통령의 저런 모습을 심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유지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 얘기는 이제 선거의 구도를 말씀하시는 네. 것 같아요. 오늘 바로 이재명 후보가 내란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공격을 했죠. 그걸 이제 프레임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그럼 공통 질문을 네. 좀 바꿔서 여쭤볼게요.
김문수 후보가 이제 당의 공식적인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고 빅텐트까지 포함해서 선거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거라고 보세요? 그리고 또 어떻게 가져가야 그나마 이재명 후보를 따라잡는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선사과, 그다음에 후연대입니다. 선사과. 저는 먼저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그 연대는 왜 그러냐면 제가 보기에 기본적으로 이 지난번에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 의원의 단일화가 승인이었지만 이재명 후보의 패인은 심상정을 완주하도록 놔둔 게 패인이었어요. 예. 각자의 승인과 패인이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 이준석을 완주하게 놔두면은 저는 3자 구도로 갔을 때는 국민의힘이 어렵습니다. 냉정하게.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확장성을 보임으로써 한 열흘 사이에 김문수 후보가 30대 한 후반까지, 그러니까 제가 특정한 지표는 아니고요. 예.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뭐 과반에 육박하는 수치가 있으니까 최소한 30대 반, 10%포인트 차이 정도로 좁혀줘야 그 다음에 가능성이 생기고 이준석 후보가 고민하는 여지도 생기고 빅텐트의 가능성도 다시 한번 이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10%포인트 차로 줄이지 못한다면 지금 추세로 저는 열흘이라고 보는데 그때까지 유의미한 그런 추격세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은 빅텐트 물 건너가고 그러면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가 보기에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확장에 꽂혀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은 사과를 먼저 하고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와의 빅텐트 그렇죠.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다른 데가 이제 없으니까. 예. 김상현 평론가님.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빅텐트를 하려면 지금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한동훈, 이준석은 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이미 한동훈, 이준석 두 사람은 정치의 대의명분, 자기가 그 정치를 해나가는 대의명분과 방향성을 이미 잡았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바꿔서 빅텐트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면은 그게 들어오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저는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사과도 하고 정확하게 입장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진정성 있는 행동이 선행돼야만 한다. 예. 그렇지 않으면 빅텐트라는 거는 요원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그렇게 할 것 같으냐라는 건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이 안 돼요. 지금까지의 김문수 후보의 모습을 보면 과거의 책임은 무시하고 뭉개기 쪽으로 쭉 가려고 하는 듯해 보이고요. 그리고 과거의 책임을 무시하고 뭉갠 다음에 미래를 얘기합시다라고 쭉 그런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예. 국민들 입장에서 과거의 책임을 무시하고 뭉개는 사람에게 미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들리겠습니까? 제대로? 그리고 그게 믿기겠습니까? 과거의 책임은 그냥 뭉개고서 미래를 얘기한다? 그런 사람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을 저는 별로 못 봤고요. 예. 또 하나 전략을 갖는다면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집중 비판하는데 사람들을 동참시키는 식으로 해가지고 세력을 모으고 끌어모으려고 할 텐데 예. 그것도 쉽지 않은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도층은요. 이재명 대표도 어느 정도 다 판단을 했고 지금 이 책임 있는 세력의 잘못도 어느 정도 다 판단을 했어요. 예. 그러면 이 중도를 마음을 돌리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테니 우리를 믿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계획은 이런 거니까 그 믿음 하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거를 지지해 주십시오. 해야 하는 건데요. 예. 그게 지금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더군다나 김문수 후보는 광장의 세력을 얘기하잖아요. 광장을 자꾸 광화문으로 표현하지만 그건 광화문이 아니에요. 종교정치 세력입니다. 종교정치 세력. 굉장히 극우 종교정치 세력이기 때문에 거기는요 쉽게 변하지 않아요. 예. 그러면 한덕수 전 총리 소식도 좀 살펴볼 텐데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이 8일이었죠. 그간의 행적을 저희가 영상으로 좀 정리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저도
땅 사람입니다. 김문수 후보도 훌륭하신 분이고 제가 보니까 저를 지지하는 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대선 본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일주일 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당장 오늘 저녁 내일 아침 하자는 거죠. 왜 못합니까? 22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다 준비하셨어요. 사실 반기문 총장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가 정치인으로 안착할 것이냐 연착륙할 것이냐 조금 의문이 제기되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걸로 끝이 나게 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저는 저 과정에서 보여줬던 저 중간 부분, 저는 이번에 11일까지 단일화되지 않으면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저게 이제 권투로 치면 타오를 던진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정치에선 절대 등을 보이지 말, 상대에게 등을 보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예. 등을 보인 겁니다. 아니 근데 그 얘기가 뭐 누군가에 갑작스럽게 질문을 해서 답변을 한 게 아니고 본인이 기자회견을 준비한 거잖아요. 자청해서 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 만나서 뭐라 했습니까? 김문수 후보가 11일까지 그럼 단일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 단일화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했습니다. 예. 거기서 저는 게임이 끝났다고 본 거죠.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가장 상대가 취약했던 부분을 끝까지 공략한 거고 그 공략했던 지점을 당이 커버해 주려고 했는데 예. 당이 마지막까지 그래서 무리수를 뛸 정도로 옹립하는 그 투표까지도 했지만 결국에는 권력 의지, 특히나 뭐 다른 건 몰라도 대선에서는 선한 권력 의지는 없습니다. 어떻게든 예. 저돌적으로 본인이 해야 되겠다는데 특히나 한덕수 후보의 패인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그건 그 명분이었습니다만 정치할 때도 처음 시작할 때도 개헌하고 난 3년만 있다가 내려놓겠다. 예. 나 이번에 11일까지 단일화 안 하면 또 후보 안 하겠다. 이른바 뭘 하겠다라는 비전의 정치 혹은 쟁취의 정치가 아니라 내려놓는 정치를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예. 그게 정치 입문하는 사람으로서는 과연 그게 적절했느냐라는 또 저는 정치 분석가로서의 좀 분석을 좀 하는 겁니다. 예, 이런 권력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도 많이 얘기하죠. 어떻게든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에서 부족했다. 김상일 평론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권력 의지는 누구 못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분도 생각하지 않고 목표도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정치 철학도 생각하지 않고 예. 본인이 나올 때는 마치 정치 철학을 가지고 어떤 목표, 거대한 대한민국의 뭔가를 불행을 막기 위해서 내지는 밝은 미래로 이끌기 위해서 정치 철학과 목표를 가지고 나오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예. 근데 그걸 향해서 행동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무엇을 향해서 행동했냐? 오로지 나 그리고 권력 이것만을 위해서 행동을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요 전에 얘기를 했지만 이게 단일화 그리고 단일화가 승리를 위한 단일화 그리고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치 이걸 생각했다면 아니 그 과정 속에서 단일화가 해야 되는 어떤 그 모습 예. 그걸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 목표를 생각한다면 아니 50대 50 정도는 받았어야죠. 그거마저도 안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권력 의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그거는 권력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정치 철학이나 본인이 말했던 허울 좋게 말했던 목표가 아니라 권력 의지가 앞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맞겠죠. 권력 의지가 너무 앞섰다 네. 오히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김문수 후보가 계속적으로 한덕수 전 총리에 공격했던 부분이 그럴 거면 진작에 입당해서 경선에 참여하지 왜 안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명확하게 설명을 잘 못한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애초에 경선에 들어왔다면 그렇죠. 상황이 바뀔 수도 있었을까요? 지금 보면은 저렇게 친윤의 지지가 저렇게 많았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당원 투표에서도 한덕수에 대한 요구하는 그 밀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와도 저는 굉장히 이거는 해볼 만한 게임이 됐었다. 왜냐하면 본인은 단기 필마로 입성해도 뒤에 당권 하나를 먹을 정도의 지지 세력이 있었고 그다음에 당원들도 실질적으로 요구했단 말이죠. 단일화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그게 가장 정답이었고 그랬으면은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거절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저는 마지막 그렇게 파이널 컷이었다면은 오히려 저는 김문수 후보보다 한한 대결의 가능성도 좀 높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왜냐하면 지지층 겹치니까 두 분은 그런 걸 우려했을까요? 그래서 안 할 수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전략적으로 보면 그게 패착이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한덕수 후보는 본인이 중도 소구력을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들어와서 경선을 하면 누구의 후견을 입어가지고 승리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친윤 세력,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 지지층의 후견을 통해서 예. 그 힘으로 당선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 중도 소구력이라는 건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선에 들어와서 당내에서 경쟁을 하면 한 세력의 대표가 되는 거죠. 예. 친윤 강경 세력의 대표가 되니까 나에게는 어차피 들어와서 경쟁을 하면 중도 소구력은 나는 어차피 없어. 예. 그렇기 때문에 경선이 끝난 다음에 내가 거기에서 그 김문수 후보를 누르고 되면은 중도 소구력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전략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과정을 밟은 건데 이것도 너무 그 자신들만 생각한 거죠. 예. 전체 국민이나 당원을 생각하고 거기에 대의를 생각했다면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김문수 후보는 선대위원장 맡아달라고 직접 공개적으로 요구까지 했었죠. 그런데 고사하는 분위기입니다. 영상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님과 지지자분들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돕겠습니다. 제가 사부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부님으로 모시고 제가 잘 좀 배워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선거대책위원장을 좀 맡아주셔서 어떤 입장이 좋은지 그거는 실무적으로 조금 협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의 부탁에 직접적으로 답은 하지 않았어요. 지금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누구라도 하나의 표라도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한덕수 전 총리가 결국엔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았다는 점은 글쎄 어떻게든 설득해가지고 합류시켜야 된다는 생각은 없었을까요? 아니 근데 저거는 한덕수 위원장 이거 저 후보의 몫이죠. 예. 사실 선거라는 건 옆집에 지게작대기도 필요하다는 게 선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바로 직전까지 사실은 후보를 옹립하려고 했던 분인데 저분이 뭐 실무적으로 협의한다? 전 통 크게 받았어야죠. 뭐라도 하겠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선대위 고문 정도로 해서 상임 고문 정도로 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특히나 이제 통상에서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자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김문수 후보에게 소중한 그런 것들이고 예. 또 어쨌든 중도 소구력이 있다고 그렇게 또 당에서 판단하는 만큼 그런 것들에 대한 활용도를 가졌을 텐데 저분이 첫날 저렇게 얘기했을 때도 흔쾌하게 내가 미랄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맞지 예. 실무진과 고민해 보겠습니다. 뭐 그러면 꼭 측근들과 상의해야 결정을 내리는 겁니까? 그런 식의 저는 그래서 한덕수 후보가 지금 마지막 행보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어찌됐건 김문수 후보께서는 더 한번 요청을 해서라도 어떤 역할이라도 맡아서 이번 선거에 기여해달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가 받았던 비판이 꽃가마 비판이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8일간 정치인으로서는 8일간만 하고 더 할 생각은 없는 것처럼 좀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꽃가마 약속이 어디에선가 있었던 거예요. 예. 제가 볼 때는 당 한 뒷편과 당 외의 한 뒷편에서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철석같이 믿고 이 여정을 한 거 아닌가. 그러지 않고는 정치를 계속할 마음이라면 저기에서 선대위원장을 어쨌든 저 자리에서는 받겠다 하고 나중에 어떻게 행동을 하더라도 저렇게 공개된 자리에서는 받겠다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런데 정치를 꽃가마를 타고 오지 못했기 때문에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네. 그래서 저는 저런 게 처음부터 한덕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를 옹립하려는 세력의 생각이었다. 예. 김문수 후보를 징검다리 삼아서 한덕수로 간다. 왜? 그 이유는 뭐냐? 김문수는 너무 극우적이고 그 뒤에 정광훈의 그림자가 너무 짙게 드리워져 있고 예. 그러니 중도 소구력은 있기가 어려운 후보다라고 저는 판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 그런 모습은 앞으로도 서서히 저는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번을 통해 가지고 굳이 관료가 아니더라도요. 비정치인의 한계 이게 또 나중에 또 어떤 이런 비슷한 사례가 되면 또 이 한덕수 전 총리의 사례가 또 나올 테거든요. 그렇게 힘든 건가요? 그렇습니다. 정치인이라는 게? 예. 역대 국무총리 잔혹사에 또 이제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 총리 출신들이 된 분들이 없죠. 유일하게 이제 뭐 도전했던 분들은 많이 있으나 이해찬 예. 전 총리 같은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 정치 근육은 하루아침에 생성되는 게 아니다. 축적의 시간을 통해서
야전에서 단련되고 실패 이런 시간들이 인고의 시간으로 다시 이제 본인에게 자산으로 와닿을 때 하는 것이지 예. 이게 한 번에 되는 일. 사실 또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에서 정말 딱 한 번에 선거에서 대통령이라는 대권을 거머쥐었을 때 올 수 있는 그런 후과도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 그런 측면에서 예. 이번에 많은 또 사례를 남기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분석을 남긴 그런 또 하나의 정치 사례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예. 좀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밖에서 들어오는 분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자기가 100% 모든 거를 다 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밖에서 들어오면은 바꾸는 게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30%만 바꿔도 새 것으로 인정받는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존의 거를 70%는 쓰고 내 거를 30%만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있는 사람보다는 자기 사람으로 거의 주변을 100% 채웁니다. 그러니까 정치력 있는 조언을 받을 수가 없는 게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부터 22일간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죠. 3명의 후보가 첫 일정을 어디서 했는지 그리고 핵심적인 발언은 무엇인지 저희가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교만과 사리 사욕으로 빛의 혁명을 시작한 이곳에서 첫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의미를 남다르게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민생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또 경제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하는 데 있어 에너지가 많이. 네, 우리 수출에 최선봉을 이 여수 석유화학단지의 공장과 그 안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처럼 24시간 내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걱정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두 분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3명의 후보의 첫 유세 일정을 봤는데 여기 정리를 저희가 지도로 해놨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광화문을 했다가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고 김문수 후보도 역시 서울 가락시장에서 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일정부터 좀 여쭤볼게요. 광화문 네. 여기서 빛의 혁명을 시작한 곳이라고 일성을 냈습니다. 네. 광화문으로 선택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시대를 열었을 때는 촛불 아니었습니까? 예. 그 현장이 광화문이었었고 이번에는 이제 촛불을 대신해서 빛의 혁명 그 응원봉을 가지고 투쟁을 했던 국민들의 상징적 장소가 광화문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출발은 하나 국민들의 빛의 정신은 우리가 이어받아가면서 동시에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메시지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혁명을 빛의 혁명을 이끌어낸 국민들의 마음을 담고 하지만 앞으로의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을 통합시키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날의 전체 유세의 컨셉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가락시장을 갔는데 이후에 충청하고 대구를 간단 말이에요. 장소도 주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데 대구를 간다. 대구는 국민의힘의 텃밭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서문시장을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가락시장은 이제 새벽을 여는 우리 일하는 사람들의 터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일하는 사람 또 일하기 좋은 나라 또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그리고 김문수 후보 스스로가 젊었을 때 청춘에는 노동운동을 했었고 또 나이 들어서 전향에서는 기업과 근로자들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또 마지막 공직을 했던 게 또 고용노동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을 담아서 가락시장에 가서 새로운 새벽을 여는 일하는 사람들의 생생한 현장을 보겠다는 걸 보여준 것 같고요. 그리고 대구 서문시장은 이제 보수의 심장은 대부분 좀 중반에 가거나 후반부에 가는데 첫 번째 가는 건 아마 아시다시피 지난 주말에 엄청난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에서 그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후폭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우여곡절을 겪고 선출된 김문수 후보였기 때문에
대구에 가서 다시 한번 이제 보수의 적자로서 그리고 국민의힘의 적자로서 돌아와서 인사드리는 의미로 아마 제 생각에는 예. 처음부터 가서 인사를 드리고 힘을 받으려고 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수 결집이 필요한 상황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경선 과정에서 선출되는 과정에서도 같이 했던 후보들이 지금 흔쾌히 돕는 과정이 못 되고 그렇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보수층의 온전한 결집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김문수 후보가 선출된 뒤에도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 대한 논란을 두고 당과 또 치열하게 또 갈등을 벌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도 그렇고 보수 지지층들도 같은 보수층 내에서도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감정이 상해 있는 게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다독거리고 어루만지고 통합하기 위한 행보로 필요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최근 들어서 언제나 그렇지만 대선의 시대 정신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사안을 얘기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경제. 미국 대선도 결국에는 경제였다는 평가가 많고요. 이거를 얼마나 유권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소구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강조를 하면서 바로 그쪽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네, 네. 이 부분 사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좀 일찌감치 좀 시작을 한 측면이 있죠. 그렇죠. AI 반도체 이 부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그 지금 무너진 경제를 다시 바로 이렇게 세우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의 후보가 되어서 혹은 경선 과정에서 첫 번째 일선이었었는데 오늘 이제 첫 번째 다시 또 공식 선거운동 날이기 때문에 다시 원래 이야기를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동탄 판교에 들려서 반도체와 과학기술 이런 것들의 부흥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한없이 지금 추락하고 있고 심지어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마이너스 경제까지도 우려가 된다라는 이런 걱정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우리 민생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 반짝 살아나려고 하는 기미가 보일 때 계엄이 터져가지고 민생 경제도 현재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야 된다. 그것이 차기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몫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그 적임자가 바로 이재명이다라는 것들을 확인시키고 경선의 첫날 그리고 후보가 확정되어서 첫날 그리고 공식적인 선거 운동 시작한 첫날 반복적으로 이런 경제 메시지를 내보내는 이런 어떤 그 전략이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로서는 지금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오늘 공약을 발표하긴 했습니다만 김문수 후보의 경제 정책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러니까 언론에 조금 회자가 되거나 논란이 되는 측면도 별로 없었고 또 선거운동 뭐 저희가 뭐 사진 같은 걸 보면은 지금 준비가 늦다 보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못 올라가는 경우도 지금 출발 좀 늦잖아요. 늦죠. 늦을 뿐만 아니라 후보 선출 과정이 뒤늦게 시작했고 또 선출 과정에 또 파란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뭐 당협위원장입니다만 오늘 새벽 0시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어제 저희들이 내려받은 그 유니폼도 이름이 박혀 있지 않습니다. 그냥 기호 2번만 써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내려올 그 이름을 박힌 그 유니폼은 아직 안 내려왔고 어깨띠를 그 앞에다 다시 둘러야 됩니다. 이름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참 명구스럽습니다만 그리고 각 그 당협별로 유세차 한 대씩 배당이 되는데 유세 차량에도 이름을 못 넣고 있어요. 여기 사진 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름이 색깔이랑 있는데 지금 저 이름 없는 걸 쓰고 없습니다.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내려온 게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도 각 동별로 한 명씩 선거운동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만 기호 2번 빨간색 야구 운동복으로 그냥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쯤은 어깨띠가 내려오면 어깨띠로 사람 이름 김문수라고 써 있는 걸 받아야 되고요. 저 유세 차량도 지금 오늘까지 내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랩핑을 해서 다 씌워가지고 이름을 다시 새로 박아야 되기 때문에 내일쯤 각 지역에 유세 차량도 내려온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출발도 늦고 시작도 굉장히 좀 늦습니다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볼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지율 한번 볼까요? 지금 3자 대결 양상으로 리얼미터가 발표한 좀 지지율을 보면은 지금의 흐름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52.1%. 여기 보면 김문수 후보가 31.1%고 이준석 후보가 6.3%입니다. 없음이나 잘 모름이 조금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추세를 보더라도 상승세 추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변수가 있을까 싶은데 당에서는 어떤 이 지지율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는
보통의 선거 결과를 보면 여론조사 전에 지지 후보 없음 잘 모름 이 부분들은 예. 결국은 지금 조사된 수치대로 나눠져 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조사된 52%보다는 더 득표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전망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시작된 것이고 마치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것처럼 현재 그 저희 유세의 그 제목 자체가 경청 골목입니다. 골목에 들어가서 듣는다. 그리고 지역위원장들은 경청 노트를 하나씩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과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결국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그런 이재명 정부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겸손하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어디서라도 그런 그 겸손 모드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면 오히려 역작용이 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우려하는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정말 가장 크게 걱정하는 부분인데요. 테러가 아직도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지자들은 이러저러한 소문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제보를 해오고 있고 그래서 대중들을 안 만날 수 없는 선거철에 대중들과 만났을 때 지난번에 한번 칼로 테러도 당했었고 그다음에 산불 현장에 갔을 때는 옷으로 또 얼굴을 내리치는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경호원들이 내밀하게 살핀다 할지라도 대통령 경호처럼은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크고 위태로울 수 있는 부분이 그 후보의 신변을 보호해주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저희들은 이제 그 후보를 지키는 TF팀도 구성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늘 지지자들은 좀 불안감으로 그것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오늘 출정 그 대선 첫 유세 운동에서 옷을 입을 때 보면 저 안에 하얀색으로 입은 게 방검복이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당에서는 뭐 그런 공지가 뭐 나가긴 했었는데 뭐 러시아제 뭐 저격총이 투입됐다. 실질적으로 좀 위험하다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우리가 설마라고 했던 것이 다 현실이 됐지 않습니까? 설마 계엄이 그랬는데 계엄이 터졌었고 설마 이재명에게 테러하겠어라고 했는데 실제 0.5cm만 비껴서 찔렸으면 사망할 뻔한 그런 사건들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지금 더더군다나 그 각 당에서 후보를 선출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메시지를 내고 했습니다만 국민 통합이 아니라 계속해서 갈등을 부추기고 있고 그래서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를 마치 독립운동가처럼 생각하는 이러한 일부 집단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 속에서 자칫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테러가 있을 우려가 있는데 방검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처럼 목 위로 한다든지 그리고 멀리서 요즘 뭐 사제총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테러를 했을 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대응할지가 정말 저희들은 큰 걱정이고 그것 때문에 지지자들이 어디 현장 갈 때마다 여기에서는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제보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실제 후보를 수행하고 있는 팀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세라는 것이 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릴 수도 뭐 있기 때문에 변수가 여전히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도 준비를 하고 계시다. 준비를 하고 예방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대중 속으로 들어가야만이 대중과 호흡이 되는 유세라는 것이 후보자이기 때문에 정말로 큰 위험의 후보자가 노출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김근식 전 여기 지금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31%입니다. 아직 22일이 남긴 했어요. 그렇다면 당 내용이 있었고요. 지금 이 지지율을 당에서 어떻게 보고 있어요? 사실 쉽지 않은 시작이죠. 시작도 늦었고 출발선에서 많이 일찌감치 이재명 후보는 앞서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로서는 그래서 이 빅텐트라고 하는 반명 그 연합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빅텐트라는 큰 틀 안에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와의 아름다운 단일화를 예상을 했었던 건데 그거 첫 단추부터 사실은 좀 잘못 꿰져서 사실 빅텐트의 첫 수순부터 사실은 갈등이 너무 커졌던 상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남아있는 반면 빅텐트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낙연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 정도가 있는데 이낙연 후보는 이제 우리 당의 내용을 보면서 아예 불출마로 선회를 해버렸고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 뒤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국민의힘 우리 당이 계속
그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잃어가는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이준석 후보에게 관심이 가는 어부지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예. 오히려 이준석 후보는 오히려 빅데이터에 들어오지 않을 합리적 유인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로서도 답답한 게 앞서가는 이재명 후보를 지금 우리가 따라잡아서 역전승으로 뒤집어 엎어야 될 상황인데 반면 빅텐트라고는 기존의 우리의 전략은 제가 볼 때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지지율 지금 여론조사 리얼미터 금방 나왔던 것은 예. 5월 9일까지의 여론조사입니다. 예. 그렇다면 정말 우리 온 국민과 당원들이 분노하고 놀랬던 5월 10일에 야밤 쿠데타는 상황이 반영이 안 반영이 되는 안 된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5월 10일, 11일 주말 사이에 있었던 국민의힘에 정말 있을 수 없었던 그런 엄청난 일이 다시 반영이 돼가지고 오늘 이번 주 주중에나 다른 여론조사 나온다면 예. 더 벌어질 수도 있는 참담한 상황이어서 저는 우리 당의 특단의 대책을 세운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맥락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당에 제가 읍소하고 싶은 것이 지금 모여가지고 돌아다니서 될 문제가 아니고 지금이라도 김문수 후보가 반면 빅텐트를 제대로 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계엄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석고대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절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계속 매 국면마다 자기 메시지를 내면서 예. 마치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당이 엮여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김문수와 윤석열이 한 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절대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잘라낼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되고요. 그것부터 해야 된다는 그걸 말씀이세요? 시작하지 않고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자유통일당 전력이 있는 우리 김문수 후보인 만큼 예. 자유통일당 세력들이 또 우리 당에 지금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유통일당 정광훈 후보가 지금 대리로 내놓고 있는 자유통일당 또 대선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하고 단일화하는 건 그럼 무슨 그게 빅텐트가 되겠습니까? 그럼 빈텐트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선거운동을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갖춰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김문수 후보에서 쏟아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과 정체성에 대해서 예. 중도 우파까지 포괄할 수 있는 중도층의 마음을 소구할 수 있는 새로운 정체성과 노선을 분명히 밝혀라. 저는 그걸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것부터 하고 유세를 해야 된다는 그렇게 말씀이시죠? 생각합니다. 이 조사가 말씀하신 대로 5월 7일부터 9일까지 실시된 조사이기 때문에 이 조사의 연속성을 보려면 주말 사이에 있던 일들이 반영된 조사를 보면은 그 추세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요 지난 11일간 경청 투어라고 해가지고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51개 지역을 돌아다녔는데 여기에 홍준표 전 시장의 고향도 있었다고 합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가끔씩 저한테 미운 소리도 해가지고 약간 제가 삐질 때도 있긴 한데 그분은 나름대로 자기의 입장을 그런 대로 유지해온 훌륭한 정치인이에요. 변칙, 반칙 이런 거 그렇게 용인 쉽게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귀엽지 않습니까? 저 부분 한번 짚어볼게요. 오늘은 또 뭐라고 했냐면 낭만의 정치인이라고 홍준표 전 시장을 지켜 세웠어요. 그 와중에는 좀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었는데 홍 전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애정을 뭐 고향에 가긴 했습니다만 오늘도 이어지는 거를 좀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부경께서는? 저희들이 밖에서 봤을 때는 국민의힘에 있는 후보들 중에서 그나마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과 자격을 좀 갖춘 사람은 홍준표 전 시장 아니겠느냐라는 시각들이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낭만의 정치인이라고 했던 것은 법에도 눈물이 있는 거 아니냐. 예. 남편도 잡아가고 마누라도 잡아가고 자식들도 잡아가고 이러는 게 세상에 어디 있느냐라는 말이 실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이재명 대표를 공격했던 그리고 조국 전 대표를 정치적으로 공격했던 그 세력들에 대해서 조금 다른 표현을 하면서 법에도 눈물이 있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이제 그 정치 낭만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예. 그 창녕에 가면서 홍준표 전 후보가 갖고 있었던 정치에 대한 그나마 인간적인 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런 부분만큼은 손잡고 함께 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고 그리고 창녕을 비롯해서 선거운동 시작하기 전에 전체 한 51개 지역을 쭉 돌았습니다. 예. 근데 그 51개 지역 중에서 실제 호남권 빼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민주당이 만방으로 지는 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험지라고 불리는 그렇습니다. 거. 험지입니다. 예. 근데 그 호남권에서는
굳이 안 가도 표를 주는 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51개 지역에서 우리는 지난 40년 동안 대선 후보가 온 적이 없어. 뭐 예를 들어서 DJ 때 오고 처음 왔어. 뭐 예. 이런 이제 그 말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가 전체적으로 보면 또 지역 소멸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도 큰 이득이 없는 방문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는데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데 있는 소외된 지역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부터 먼저 듣는 것, 이것이 경청의 자세겠다 싶어서 51개 소외된 지역이라 하는 작은 지역부터 먼저 들었던 것이고, 그 가운데서 홍준표 전 후보의 고향인 창녕에서 예. 홍준표 전 후보에게 일종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닌가 예. 싶습니다. 저 그거를 한번 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75%가 험지였다고 해요. 쉬운 네, 한구 네. 중에. 정치 공학적으로 정치 계산만 하면은 굳이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갔다는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득표율 방심하지 않겠다? 득표율을 최대한 벌리겠다? 이런 생각이 좀 전제가 돼 있는 겁니다. 득표를 벌리겠다라기보단 예. 우선 후보는 표를 얻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내가 움직여서 표를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해서 스윙 보터가 많은 지역을 찾아갑니다. 예. 또 하나는 일종의 기세 싸움이지 않습니까? 기세 싸움이다 보니까 내 지지자들이 많이 운집되는 곳에 가서 그렇겠죠. 힘을 바꾸고 예. 그 메시지를, 승리하는 메시지를 전국에 이제 예. 보내려고 하는 두 가지 기조로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었는데, 이번엔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것은 지난 그 12월 3일 이후로 우리 국민들이 더 분열되고 그러면서 또 아파하고 국민의힘을 지지하지만 나는 계엄은 반대야 라고 말씀하셨던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그 가운데서 지금 현재 소외된 51개 지역 대상으로 삼았던 예.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목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들리지도 않는 지역에 계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국민을 통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진영 간의 통합도 중요하지만 지역 간의 통합도 굉장히 중요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을 했던 이재명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작은 지역, 작은 군수들이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중앙에까지 목소리가 전달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예. 지역에 가서도 충분히 목소리를 듣는 것이 통합 대통령으로서의 기본 자세겠다라는 예. 생각 속에서 실제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통합 대통령으로서의 준비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예. 감수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51개 중에서 15개 정도만 민주당 지지고 나머지는 사실 굉장히 큰 표 차이로 졌던 곳인데, 그 예. 분들에게도 이재명과 함께 통합 대한민국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오늘 또 사법 재판 관련해서 또 소식이 들린 것이 위증교사 재판도 기일이 변경이 됐고, 부인인 김혜경 씨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도 이제 1심과 같이 150만 원 나왔습니다. 네. 사법 리스크, 이제 재판 리스크는 이제 거의 뭐 제로로 떨어진 상황인 건데, 이런 상황에서 앞서 겸손 네. 그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게 남은 걸림돌이라는 게 아까 경호 말씀하셨고, 네. 투표율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뭐 거의 대세론이 형성돼 있으면 지지자들이 네. 투표장에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싱거운 게임이 되면 관중이 줄잖아요. 예. 이제 그게 이제 투표율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재명을 걱정하는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그리고 중도층에서도 이번에는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라도 어떤 변수가 생기면 안 돼라는 것 때문에 아마 투표장으로 더 많이 달려갈 겁니다. 지난번보다 더. 그런데 투표율이 떨어질 가능성은 어디에 있냐면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 예.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하나마나 졌어, 투표 안 갈 거야 예. 라고 해서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층의 투표율이 훨씬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투표율이 지난 대선에 비해서 떨어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보수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안 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예. 오히려 이제 이재명 지지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변수, 이것 때문에라도 더 많이 투표장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또 하나가 이재명 후보에게 남은 변수라고 하면 이준석 후보가 될 수도 있다고 좀 거론이 됩니다. 완주하느냐 마느냐. 3자 대결로 치러지느냐 양자 대결로 치러지느냐. 이준석 후보가요. 그런데 홍준표 전 시장을 공항에 배웅을 나갔다고 하는데 그 영상 보고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대선에 잘해가지고 당선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뭐 이 대선 중에 이렇게 자리를 비우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누구야 이준석 대표가 이제 알아서 하겠지. 예. 이 정도 하고 내가 갔다 올게. 대표님. 사실상 이재명과 이준석이 양자구도로 치러지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홍준표 대표님이 이루려고 했던 정치적 비전까지 담아서 이 보수 진영의 적장자로서 이번 선거를 이겨내고 이준석 후보가 전한 홍준표 전 시장의 말이라고 하는데 이재명과 이준석의 양자 대결로 치러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안 불리한 거잖아요. 지금. 뭐 홍준표 시장이 전했다는 이야기니까 이른바 이제 전언 아니겠습니까? 뭐 그 사실관계는 뭐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덕담 정도로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준석 후보의 빈틈을 노린 틈새 전략이 지금 갈수록 좀 힘을 받는 어부지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건 다 우리 일단 국민의힘 스스로가 반성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 정당의 맏형이자 적장자였던 국민의힘이 스스로 표를 깎아먹는 이 잘못된 길을 계속 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실망한 많은 분들 또 우리 당원들이나 일부 보수 지지자들이 실제로 개혁신당으로 옮겨 타는 경우가 간혹 지금 이 모습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본래 보수의 본산이었고 중도까지 아우를 수 있는 큰 집이었던 국민의힘이 지금 내부적으로 상당히 갈피를 못 잡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의 눈초리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중도 측까지 포함한 본래 합리적 보수들이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될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면 도저히 이재명 후보는 찍을 수 없다. 그런데 국민의힘에게는 지금 마음이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흔들리는 중도 보수에 있는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에게 관심을 갖는 건 최근에 와서 좀 나타난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이준석 후보가 받아들여서 만약에 두 자릿수 정도의 높은 득표에 나와버린다면 단일화는 더 이상 불가능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단일화라는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이제 두 자릿수대로 뛰어버리면 본래 이제 이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 양자 대결로 진짜 51대 51대 49로 거의 박빙에 붙으면 제3 후보는 사실은 결국은 표의 결집 현상에 의해서 한쪽에 손을 들어주게 돼 있습니다. 2022년에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였고요. 2016년에 그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고 양자가 양강구도로 결집이 되면 이준석 후보는 결국 단일화에 응할 수가 있었을 텐데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지금 시작부터 좀 지지율이 좀 떨어진 상태에서 출발하면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게 객관적인 정세가 돼버리면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할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에게 그런 틈새를 내주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반명 그리고 개헌 빅텐트라고 하는 빅텐트를 다시 한번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이 스스로 지금 신발끈을 동여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문수 후보부터 시작해서 우리 당이 이 계엄에 대한 진정한 사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확실한 분리 그리고 부정선거 세력과의 확실한 분리 이런 것들 명확히 한 연후에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를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제 지명이 됐잖아요. 네네. 당 지도부가 하는 거하고 김문수 후보가 직접 하는 거하고 효과가 다를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방식은 어떻게 된다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그런 전향적인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후보 입에서 후보의 진심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마치 역할 분담을 해서 후보는 그냥 오불과는 입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 역할을 대신해 주면 국민들은 후보를 보고 찍고 후보가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표를 찍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저는 김용태 우리 당에서 가장 젊은 최연소 국회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웠던 건 잘한 거라고 봅니다만 그것이 마치 김문수 후보 본인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야기를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떠넘기는 식의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역할 분담이라고 한다면 그건 좀 제가 볼 때 올바른 처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견. 예, 저는 이제 우리 김근식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이 움직였으면 지금 이런 사태까지 안 나죠. 예. 예를 들어서 뭐 3% 내 박빙의 승부가 또 예상됩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은 국민의힘이 이런 상식대로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예. 이재명 후보도 비슷한 얘기했죠. 예, 그래서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된 거는 어쨌거나 후보 교체를 반대한 공공연하게 반대한 사람 아니잖아요. 예. 이런 것이 비대위원장으로 그 임명되는데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예상을 좀 해보고요. 자고 나니까 후보가 바뀌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거의 2박 3일 동안 진행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근데 김문수 후보를 선택했던 국민의힘 이쪽의 유권자 당원분들은 아 김문수가 후보가 되면 단일화를 쉽게 할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그 단일화가 어렵게 되고 그나마도 당원 투표에서 한덕수 후보의 교체가 반대가 됐기 때문에 후보 자격을 유지하게 됐는데 그 단일화가 될 거야라고 했던 세력 중에 제일 핵심은 친윤 세력들이에요. 당원들도 여전히 계엄에 대해서 잘한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분들이 그 김문수 후보의 가장 큰 지지층인데 그 층을 어떻게 버리고 그 생각을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가 계엄은 자기는 본래부터 반대했지만 탄핵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본다라고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 탄핵에 대해서 찬반의 입장을 전 정리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자기의 가장 핵심적인 지지층을 잃기 때문에 선택할 수 없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이번 싸움은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보수층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라고 이제 선거운동의 핵심을 좀 바꾼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첫 행보를 서문시장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당대표 선거 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후보가요, 홍준표 전 시장이 이제 미국을 가는데 국민의힘에서 배웅 나온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 듣고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당에서 왜 어느 누구도 그거 배웅 하나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준석이 지금 당도 다른데 그리고 또 그런 상황에서 가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누가 싸가지가 없고 누가 예의가 있는 것인지 한번 되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예의 있다는 걸 좀 강조하고 싶어서 한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홍준표 전 시장의 그 파급력과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앉는 모습 이런 걸 보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당의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가 결선에서 탈락을 했고요. 그리고 그 결선에서 뽑힌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 내용 속에서 당 지도부가 무리한 수를 뒀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는 이미 우리 당에 대해서 굉장히 쓴소리를 지금 이미 많이 했죠. 내질러 놨습니다. 거의 뭐 정계 은퇴까지 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놈들아 막 이렇게 사실 호통을 치면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 시기는 그러니까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저 홍준표 시장이 떠날 때 시기는 홍준표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최악의 지금 감정 싸움이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제니까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가서 배웅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 당의 훌륭한 자산이고 당의 정치적인 원로이자 어른이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당원들도 상당히 많은 지지를 보냈던 것이고요. 그 부분을 뭐 그 공항에 배웅을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당에 싸가지 없고 예의 없다고 말하는 건 이준석 후보의 지나친 저는 억측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준석 후보와 홍준표 시장과는 오래전부터 브로맨스 관계였어요. 두 분이 젊은 층 특히 이대남의 지지를 다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홍준표 시장도 묘하게 꼰대인데 아주 귀여운 꼰대 이미지, 귀여운 영감탱이 뭐 이렇게 속설로 이야기 들으면서 이대남들이 좋아했던 부분이 있고 특히 이준석 후보도 이대남의 지지를 많이 기반으로 해서 사실은 젠더 갈라치기로 상당히 많은 정치적 세력을 모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일정 정도의 지지층이 겹치면서 서로 간에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브로맨스 사이이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후보는 뭐 개인적인 친분분 관계 때문이라도 뭐 공항에 배웅을 간 것이지 우리 당 차원에서 지금 뭐 홍준표 후보를 끌어왔지 않았다고 우리 당을 싸잡아 비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비단 홍준표 전 시장뿐만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의 힘도 필요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대표는 이미 요구를 했죠. 그러니까 예. 김문수 후보와의 관계 속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문수 후보가 우여곡절 끝에 당 후보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시작할 것은 세 가지 대해서 명확히 입장을 내고 갑시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랑 비슷한 건데 첫 번째가 이 계엄에 대한 진정한 사과, 탄핵 반대에 대한 사과. 두 번째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확실한 절연. 그리고 세 번째가 단일화를 명분으로 후보가 된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해라. 그러니까 단일화 때문에 후보가 됐는데 결국 단일화를 내팽개 치게 된 결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부분에서 사과라는 세 가지를 요구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후보도 지금은 그 막상 흔쾌히 돕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그 문제에 대한 정리가 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는 결국은 선거가 진행이 되고 운동이 시작이 되면 한동훈 후보도 예. 같이 합류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완주하는 것이 유리하잖아요. 글쎄요. 큰 변수가 할까요? 변수가 아닌가요? 저희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준석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워낙 뭐 제대로 못 싸워서 이준석 후보가 더 커졌을 때 예. 그때는 이제 이준석 후보가 미래 보수층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위험성을 저희는 좀 두려워하죠. 어찌 보면 미래 지금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예. 김용태라고 하는 비대위원장을 세우고 이준석이라고 하는 개혁신당의 보수의 적자를 주장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미래 가능성을 확인받는 선거가 되는 것 저희들에게 이번 선거의 승패에는 전혀 영향을 못 미치지만 그 썩 유쾌하지 않은 이런 찜찜함이 남는 결과일 수도 있겠어요. 예, 차기를 보면요. 오늘부터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22일 동안 치러집니다. 기호는 이재명 후보가 1번이고요. 김문수 후보가 2번,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4번이 되겠습니다.